트럼프가 당선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증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으면서 어제는 글로벌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블랙 웬스데이, 검은 수요일을 맞게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410원마저 장중한때 돌파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오늘 장에서 하이라이트,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달러와 같이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달러 인덱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몇 차례 경고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수험생분들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와우 글로벌 파트너 처음 방송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돈 되는 이런 종목 이렇게 선정 같은 거 잘 전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좀 우리 정치권에 많이 이렇게 좀 시사점이 던져준 게 트럼프 당선자와 바이든 대통령 간에 오늘 2시간 이상 그렇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서로 악수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싸움만 하는 우리 정치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다 하는 이 모습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증시에서 보면은 증시보다도 금융시장이 외환시장이 더 관심이 됐습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 잘 아시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3월 이후에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예상대로 좀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리플레이션 우려가 되는데 이게 지난번 11월 FOMC 발언문에 거기에 인플레 분지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12월 달에 금리 동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증시 부담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증시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 2기 때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디스가 미국의 물가가 올해 3%에서 내년에는 3.6%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이 무디스는 상당히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요즘 미국의 기관들이 트럼프의 줄을 섰느냐 안 섰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으로 따라서 주가 모습이 좌우되는 이런 쪽도 있는데요. 상당히 평가 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해서 오늘 시청자분한테 정책 편향을 갖고 물가를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3대 평가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무디스의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면 일중 그래프를 한번 10년물 국채금리 일중 그래프가 아까 10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때는 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버렸습니다. 그 일중 그래프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김천 PD께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캐스터분이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물가가 예상보다 부합됐다 하면 국채금리는 또 12월 달에 금리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러면 국채금리는 떨어져야죠. 그렇죠. 또 실제로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하다고 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나오죠? 맞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전일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라든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왜 그럴까? 지금은 미국이 10월부터 시작되는 피스컬 이어의 2025에 사실 정예산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임시예산으로 처리했는데요. 10월 달에 예산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디폴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디폴트 위험이 증대되지 않겠느냐. 자막을 요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판에 이 우려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4.45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또 이 수준은 4.45% 수준은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단이 4.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4.5에서 4.75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를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4.5% 하단선에 거의 상향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하반에 이렇게 달러는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겠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 106대 진입하고 6개월 만에 최고치죠. 엔달러 환율 155엔 넘어서고
국내 증권사에서 보면 엔화를 가지고 미국에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대 손실을 발생하는 거죠.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410원도 넘었습니다. 그렇죠. 눈이 맞습니다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 오늘 그 2시에 끝난 수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언론지상에 나왔던 1,406원 끝나고 1,410원대 나오는 것, 요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요 수준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바로 2시에 끝나니까 2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때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수준 가지고는 좀 2시에 끝나니까 그렇죠. 미국의 시장은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4시간을 반영하지 못했던 수준이다. 그 4시간 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가 확 올랐었죠. 그래서 그 수준을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래서 일정 그래프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밤사이 이 후반으로 갈수록 급등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요. 증시와 경제에 많은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트레이드에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 저는 한국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정학적 위험 부분, 경제 외적 지정에서 지정학적 위험은 시청자 여러분, 푸틴과 김정은은 사실 트럼프와 미러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 뭐 실제로 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남한에 대해서는 프리라이드 문제를 해서 안보의 무임승차 문제를 이제 지불식으로 바꾸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한국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국제시각이거든요.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미국의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죠.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이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국의 부채가 많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 지수, 한국의 포스피 지수는 반비례 관계 어떠냐? 마이너스 0.7까지 반비례에 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그리고 증시도 한미 대표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지금 작년 하반기에 0.8입니다. 디커플링 지수가.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달러에 대한 내재적 변동성으로 새롭게 제시해주는 겁니다. 내재 변동성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 내부적으로 금융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어제 공교롭게도 와우 글로벌에 대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런 점이 우려가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가 65%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은 수요를 맞았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의 모습이다. 특히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 경제 강요들이 이런 점을 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집권 반이 들으면서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왜 국민들을 채광 건기 어렵습니까? 채광 경기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났습니다. 이런 쪽에 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경제 강요들이 좀 잘 와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실상 그 경제 정책을 좀 펴주실 것을 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모습에서 나타난 협치, 합치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 아름답죠? 입장에서도 보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원화의 내재 변동성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내재 변동성은 숨은 잠재 변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루에 일중 변동폭이 있죠? 그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산출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내재 변동성은 일정 기간 동안의 원화의 변동성을 내부적으로 잠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알 수가 있는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지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재 변동성의 산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장률, 반도체 업황 동향, 투기 활동, 금리 이런 수준으로 측정합니다. 근데 각국의 통화의 변동성 지표에서 지금 투기 활동 요인을 고려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적 요인이 굉장히 가격 변수에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하루의 변동성만 가지고 변동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미 달러에 대한 내재 변동성을 주요 27개국과 비교해서 시청자분은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2주간 한국의 원화 변동성은 멕시코 페소화를 제외하고는 가장 변동성이 높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그만큼 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간 변동성은 2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의 하드웨어 상에서 12 정도 되는데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대외적으로 반영하는 원화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재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한 구조가 지금의 변동성보다도 앞으로의 원달러율 방향이라든가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새롭게 시청자분한테 또 경제 강요분들한테 제시해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재 변동성이 그러면은 취약하다는 거는, 크다는 거는 이 한마디로 원달러 확률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과거 트럼프 정부 일기 때 2010년 당선되고 2017년서부터 이렇게 트럼프 정부 끝날 때까지 달러 인덱스라든가 원달러 환율 모습을 보여서 지금이 노이즈 현상이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노이즈 현상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2016년과 지금의 한국 경제는 다릅니다. 그때 미국 경제와 지금의 한국 경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래프 동향 가지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 1410원까지 올라가는 게 노이즈 현상이다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트 분석의 어떤 맹점입니다. 자, 지금 원달러이 가파르게 올라가죠. 진짜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1410원대들 이렇게 먹는데요. 자, 이 내재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앞으로 환율의 상승 이렇게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때에는 1,400원대 넘고 있습니다는 1,500원대 시대에 진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노무라라든가 세계적 예측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자, 아시아 통화들은 대마적으로 그것이 엔화든 그것이 위안화든 사실 원화든 간에 미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다. 그래서 노무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7.62양까지 오늘 중국과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높은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도 1,500원대 전망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세계적 예측기관이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비컷이 단행했을 때 9월이죠. 한국 원달러율 1,3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때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도 시장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얼마큼 올라갔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준금리 떨어진다, 미국의 비까지 따라간다, 달러 약세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원달러율은 무려 100원이 올랐습니다. 100원이 올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2개월이 채 안 됐죠? 1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이 기업인들이 당혹화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화의 내재적 변동성으로 볼 때 한국은 주식도 그렇습니다는 금리도 채권 시장도 그렇습니다. 요새 채권 시장도 국고채 금리가 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이 국내채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특히 국내 증권사의 채권과 관련된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주요 통화 중에서 내재적 변동성으로 볼 때는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서부터 미컷이 0.5% 미국이 금리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고금리 쇼크, 그다음에 달러 강세 쇼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1,400원 올라갔다 해도 그것은 이렇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도래한다. 너무 정책당국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하는 쪽도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경고음이 또 끊이질 않고 있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정부 입장이 사실 일반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지표상 보면 여기 방송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외환시장 3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이창경 총재보다 제가 더 오랫동안 근무했을 겁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데서 일시적 현상이다. 그럼 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뭐 뉴노멀이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지금 원달러이 급등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은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반영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환보유라든가 당기의 채비라든가 CDS 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우리 건전하다. 경제 성장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야. 그럼 뭐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화의 변동성은 하루의 변동, 내재 변동성 이것보다 하루의 일중 변동폭을 얘기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준으로 볼 때는 사실 우리 원화 변동성은 이 총재 말씀대로 변동성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자막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는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이원대로 변동성에 대해서 2%가 됐습니다는 자, 2020년 3월 달에는 1.8%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0.3% 줄어들게 했습니다. 근데 이 총재가 얘기하는 환율의 변동성은 하루에 단순히 변동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재 변동성은 투자 관점에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경제 구조적 요인, 투기적 요인을 반영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지난번에 이 총재 일시적 현상이다. 그만 내려간다. 그런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건전하다. 그러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투기적 요인이냐? 투기적 요인이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투기 요인을 반영했을 내재적 변동성이 될 때는 지금의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투기적 요인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대내적 환경이 증시에서 나타나는 문제, 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 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해야 경제정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지표가 괜찮아? 그러면 우리 경제 낙관적이야? 근데 증시는 왜 빠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또 올라가서 통화가치는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뭐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보여주는 지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화가 왜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취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부채가 많은 것이 아무래도 원화의 내재 변동성을 또 크게 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트럼프 때는 재정 부분에 적자가 심해지고 디폴트 위험. 오늘도 10월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펑크 났다 하니까 그렇죠. 국채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달러 강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트럼프 정부 때는 자, 수입은 감세, 소득세 폐지,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 지출은 누리 정책, 재정 적자 확대. 중국의 관세류에, 한국의 관세류에 보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드가 금리를 내리래도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것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모습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재정 지출이 증대한다면 인플레가 발생할 거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같이 무디스가 올해 미국 물가가 3%에서 내년에 3.6% 올라간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본다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한국은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성장률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화가 떨어지는 이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자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참 큰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좋을 때는 뭐 반도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는 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정부 때는 빅테크에 대해 차별화 규제죠.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은 이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우호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자기한테 줄 쓰지 않는 구글이든가 쪼개기를 갈 겁니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자, 트럼프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빅테크와 트럼프가 비우호적으로 되는 생각해.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반도체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 빅테크 규제에서 차별화가 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에 줄 쓰지 않는 사람의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트럼프 내에 우리의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치라든가 외환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바이든의 가장 빅테크에서 지원 정책이 IRA입니다. 폐지될까? 폐지는 안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냐?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원한 형태에서 자, 트럼프는 실용주의입니다. 결과를 보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 와서 실적을 내라. 그러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경제 이론상에 보면 보조금의 이론과 감세 이론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철저한 실용주의에서 IR법이 폐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폐지는 안 됩니다. 근데 형태만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보조금에서 감세 형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사실 한국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원화의 내재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또 다른 요인,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참 높은 점, 이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인선을 하는 거 보십시오. 경제 강요들은 아직 인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노믹스를 그대로 가니까. 예. 근데 미국의 안보거든요. 근데 안보의 인선이 지금 착착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데 뭐냐면 학식이 높고 이런 사람, 안보는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은 한다. 소령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기보다 잘 알고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보다 현장 경험을 초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이론이 통하지 않고 관습이 통하지 않는데 무슨 학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인선이죠. 예. 근데 그 안보와 관련된 라인에서 보면 중국의 가장 초점이 되는 대중강경론자로 중심이 되죠. 그렇죠. 이게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냐, 지금 한국과 관련돼서는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자,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중국 타겟을 해서 채울 때는 한국 입장에서는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증시든 그것이 원화든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우로보로스 함정에 빠졌다.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는데 우로보로스 함정에 빠졌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죠? 네, 우리 선조 시대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우리가 파이가 커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후손 세대가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 이렇게 보면 사실 선조가 우리 앞서 같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 이게 오버로비스다. 예. 됐습니다. 우리 경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자, 크게 커지 않고 자기 꼬리를 가지고 먹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꼬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오버로비스입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통수권자들이 바뀌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정치권이 싸울 때입니까? 파이 지금 키러 갑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이를 키워도 모자른데요. 그 파이가 이렇게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새롭게 하려면 정치권이든 뭐든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이 보여주는 화합적 자세 우리가 얼만큼 눈물이 나도록 우리 정치권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까? 새로운 파이를 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파이. 그렇죠. 왜 오늘 수능원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옵니까? 한국 경제가 잘 되도록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 정치권과 경제 강요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이 우물업사 함정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아니라 혁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스템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혁신을 해야 지금의 트럼프 정권 2기 때 한국 경제가 취약한 트럼프 트레이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갈등이 아니라 협치, 그리고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인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